한대수님의 얘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매우 독특한 위치를 가지는 분이라서요. 그러니까 백남준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산업화가 되기 전에 한국을 떠났던 분들이 오히려 예전 한국의 느낌을 더 간직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정말 한국적인 느낌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온 생애를 전 세계를 돌면서 보냈던 분답게 가장 코스모폴리탄적이면서 가장 한국적이라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포크 뮤지션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질은 블루스와 락 뮤지션에 더 가깝지만 전위 음악의 영역까지 접근해서 섭렵을 하고 뭐 사진 예술이나 기타 등등 모든 종류의 예술에 능하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은 포크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격동기가 낳은 20세기에 떨어진 르네상스적인 아티스트니까 국가적 보물인 셈이죠. 한대수님의 초창기 작품 행복의 나라로, 그리고 물 좀 주소입니다. 네, 한대수님과는 저희 고스가 다행히도 연이 닿아서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고 2시간 이상을 여러 가지 살아온 이야기들과 그 노래의 뒷배경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짠하고 한대수라는 완전히 이 예외인 캐릭터가 등장했을 당시에는 정말로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당국의 개입이라든가 추방이라든가 압력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정말로 역사가 어땠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포크 음악을 듣다 보면은 느끼는 건데, 이 음악의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이 이렇게 휙휙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흐름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매번 생기는 일은 아닌데 어쩌면 그럴 때마다 그렇게 가만히 두지를 않느냐. 그리고 한번 그 문화에 대한 어떠한 식견도 없는 군인과 정치가들이 현실을 왜곡시켜 놓으면 그게 원래 자리를 타고 돌아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잘 되지가 않는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에요. 자, 고무신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어로 생각을 하는 코스모폴리탄으로서의 그런 이미지와 굉장히 배치되는, 우리나라 말로 노래를 할 때는 사투리의 느낌이 너무나 강하게 남아있는 한대수의 특징이 드러나는 고무신, 그리고 후기 작품입니다만은 고스에서 꽤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지렁이예요. 이 노래를 다시 듣고 싶다라고 신청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글쎄 한대수라는 캐릭터가 던지는 천하무적의 해방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전혀 망설이지 않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을 세상에 꺼리낌 없이 드러내고 호탕하게 이렇게 젖히는 듯한, 그러나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슬픔이 이렇게 절절히 배어나는 이런 선상에서 본다면 지렁이는 그야말로 심장이 찢어지는 작품인데, 그것들을 사람이 노래를 좋아할 때는 각자 자기의 이유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옆에서 시비를 걸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로우틴 나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 노래를 너무 호기심처럼 키득키득의 느낌으로 신청하시는 것들은 제가 배제를 했었고, 이 지렁이가 주는 처연한 슬픔이라는 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의 광대에 가까운 느낌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해하시거나 혹은 그러시려는 분들 향해서 오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대수의 고무신 그리고 지렁입니다. 좋아 기분이 좋아. 네, 촛불이라는 노래가 1978년도에 등장을 했을 때 정태춘은 그 당시에 가장 물 좋은 신인 가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연말에 그 당시에 굉장했던 위력의 방송사 시상식에서 신인 가수상을 타기도 했었고, 그리고 포크 음악의 배경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 남자 가수, 여자 가수들 중에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이상은 다들 포크나 블루스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으므로 그다지 특별할 것은 없었고, 단지 그 촛불을 부르는 호소력 있는 그런 느낌인데도 트로트의 느낌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깊이가 있는 울림이어서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통기타 하나, 목소리 하나만으로 음악의 거의 모든 요소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이 포크 음악은 처음서부터 한국적인 것을 찾아내기가 좀 유리한 음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민기, 양희은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한국적인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한대수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로 가장 한국적인 것 동시에 가장 세계적인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적인 만능인의 모든 자질이 음악에서 모여서 불똥을 튀기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자, 이 정태춘의 경우는 한국화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완성도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포크 음악의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음악적으로 정말 금자탑을 세웠는데 그런데 그 포크 음악의 현실 참여적인 측면에서 전투적인 가사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미지가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적인 성취가 굉장히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물 좋았던 신인 가수 시절 이후에 현실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삶에 대한 자신의 그런 태도와 이런 것들을 성찰하고 뭐 이랬던 그런 본인의 인터뷰 역시 저희 고스에서도 직접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작품들 중에서 사회 참여적인 어떤 맹렬한 성격이 있는 노래들도 작품성이 있지만 그와 전혀 좀 상관없이 음악적인 성취만을 미려하게 느낄 수 있는 곡들을 오늘은 골라봤어요. 이 떠나가는 배는 정말 한국적인 정서의 극치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고요. 뭐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요. 그리고 시인의 마을에서 들려주는 그 노래말, 우리 언어의 울림과 그리고 포크와의 조화는 뭐 우리 대중음악의 어떤 한 발짝 더 전진을 의미하는 그런 성취였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하고 존경하는 노래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둘 다 일치하는 탁발승의 새벽 노래에는 한국적인 그 어떤 가사 정서를 담아내면서 또 우리가 창이나 판소리에서 들을 수 있었던 그 목소리의 떨림들을 고의적으로 배치하는 그러니까 감성도 풍부하지만 전략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배치들이 음악 곳곳에서 보이는 것이 정태춘 음악의 특징인데 노래의 편곡도 대충 가는 법이 없이 포크 음악 그 딱 노랫말, 멜로디 그리고 옆에 코드 하나 라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항상 섬세한 지역까지 챙기는 그런 음악적인 그 균형이 항상 유지가 되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네, 시인과 촌장이라는 팀 이름이 이야기하듯이 특히 그 가사적인 접근에서는 뭐 그 이전의 한국 대중음악의 수준을 완전히 한 단계 끌어올렸다라는 그런 평을 많이 받았던 시인과 촌장입니다. 실제로 이 하덕규 씨의 그 시는 특별히 시를 따로 써서 시집을 출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로 쓴 그것들이 바로 시집으로 출판이 되는 뭐 그러한 것들이었고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에 쉴 곳 없다라는 정말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가사죠. 삶을 치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고통과 번민과 자기 들볶음 이런 것이 시인과 촌장의 그 초창기 시절에 날이 서 있었을 때는 정말로 그 서슬이 시퍼런 그 아름다운 시의 언어에 의해서 심장이 베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었었는데 뭐 DJ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역시 이제 하덕규님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뵀을 때는 종교 생활에 많이 귀의를 하시고 그래서 그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다.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라는 그런 자유라는 레게풍의 노래를 발표하시고 그랬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표현이 약간 거칠 수 있어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는데, 그런 뭔가의 어떤 그 한 단계 치열한 고민과 상처 끝에 이제 마음의 안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단계를 더 전진하고, 그 다음에 주변인들에게 그 종교 생활과 이런 선교 생활을 하시고 계신 그런 모습에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그 하덕규님을, 그때도 MBC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유리창 밖으로 떠밀어버리고 싶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런 배신감이죠, 일종의. 그, 인생이 아프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아픔을 기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다음에 그 아픔을 못 느끼도록 하는 진통제들, 성공이라든가 세속의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맹렬하게 당기면서 가라가라가라 하는. 근데 그런 것들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마주대했을 때는 상처가 나잖아요, 사람이. 그랬는데 이제 그 피를 줄줄 흘리면서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던 영웅이 너무나 편안한 상태로 열반의 경지에 올라서 대자대비한 미소를 저한테 보였을 땐 저는 이렇게 밀고 싶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야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감히 하덕규님하고 맘먹으면서 비교를 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되게 조심스러운데, 음악을 하다 보면은 청소년기에 특히 자아가 형성될 때 제 목소리나 음악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던 분들이 나중에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말투를 쓰는 것들을 가끔 봐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그거에 다 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는 내가 그냥 나대로 살려고 했는데 부응하면은 다행인 건데, 그에 부응하는 모습을 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이랑 다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자기 혼자 멋대로 단정한 뭔가에 의해서 이미지를 뒤집어 씌운다는 거. 그게 바로 하덕규님의 노래 자유잖아요.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 제가 그런 짓을 한 거죠. 예. 하덕규님에게. 그래 놓고 저는 또 그런 일을 당하면 웃기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자유는 절대로 틀지 않을 거. 저는 그 노래 안 듣습니다. 예. 그 노래 나올 때마다 자유 자유 그러면서 정말 아주 괴로웠어요. 배신감. 배신형, 배반형. 혼자 열반 많이 하시라며. 그래서 시인과 촌장의 노래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노래를 한번 보내드리죠. 비둘기 안녕인데요. 시인과 촌장의 노래는 유독 비둘기하고 연관된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안녕 비둘기도 있고, 아니다. 비둘기에게가 있고, 그 다음에 안녕 비둘기 비둘기 관련 노래가 결코 몇 장 되지 않는 앨범에서도 3곡이에요. 그래서 참 저는 병아리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만은 이분은 비둘기에 굉장히 집착을 하시는구나. 비둘기는 못 먹지 않나 이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방송 후반 되니까. 그런데 그 미성과 문학 소년 같은 그 섬세한 영혼의 떨림, 그런 이미지잖아요. 이 노래에서는 락커 못지않은 그런 떨림을 보여주는데, 후반부에서의 절규는 U2의 저 보노도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긁음을 내질러 본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있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절창 중의 절창이에요. 그리고 보통 포크가 어느 나라든지 원조인 미국은 당연히 그렇습니다만은, 포크에서 어드밴스드 포크로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 포크나 그 다음에 포크 락으로 나갈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가사, 통기타 하나 가지고 좋은 음악 하던데에서 음악적으로 계속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리면서 이게 확장되어 나가는 건데, 확장하지 않는 가만히 멈춰있는 제국이란 곧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포크가 포크 락으로 발전할 그런 조짐을 보이는 그 시기의 음악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완성도와 떨림을 가지는 초절정 명곡 중의 명곡이다.
물론 뭐 가시나무 앞서 보내드린 그 노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그런 다음에 제가 무척 싫어하는, 그건 제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자유를 안 보내드리는 대신에,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시인과 촌장의 소년적 정서와 밝은 햇살이 찰랑찰랑 비치는 찰랑송. 새봄나라에서 살던 시원한 바람, 노래 보세요. 얼마나 찰랑찰랑합니까?를 마지못해 끝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부가 이어집니다. 자, 이틀 동안 포크 음악 얘기를 하면서 포크의 고민, 그리고 치열한 이 삶의 상처들과 치유와 이런 포크의 특성들을 알아봤는데, 그런 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진중한 성찰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묶을 수 있는 그 음악의 힘을 두려워한 사람들에 의해서 포크가 탄압의 대상이 되자, 그 포크 중에서도 비교적 음악에까지 정치 얘기나 사회 얘기나 피를 토하는 고통 얘기보다는 조금 더 밝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왜냐하면 난 나 자체가 우울하거든. 이런 음악들 많이 살아남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대중들을 정말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했던 70년대 말 청바지 통기타 문화라고 불리우던 최고의 상업적 전성기에 조금 더 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보듬는 음악으로 변한 그 포크의 상업적 전성기가 3부에서 이야기가 됩니다.